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열린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공부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과학에 조예가 깊으신 김상욱 선생님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이것저것 많이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 실제로 하고 싶었던 공부는 그 미생물학, 원자핵공학 그거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전혀 의외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인생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관심이 많으셨는지. 네. 본격적인 저희 이제 강의 네. 특강을 하기 전에 먼저 좀 약간 워밍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과학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이제 그 저희 5천만이 좋아하는 OX 퀴즈를 네. 제가 해볼 텐데요. 불꽃놀이는 대기 중 바이러스를 없앤다. 자, O 아니면 X를. 이건 정말 저를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이 수없이 많을 텐데 불꽃놀이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그 WHO 홈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요? 하도 이게 음모론이 많이 퍼져서 그런지 계곡이 바다보다 더 시원하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는 없는데 네. 제 체험상으로 계곡이 훨씬 더 시원합니다. 사실은 그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학은 경험과 실험에 근거하여 이제 결론을 내리는 태도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디 하나 자료를 뒤져서 알게 된 게 있는데 네. 왜 그 물속의 생물이 생존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그 중학교에 나오는 아주 하네. 교과서에 나오는 그 옛날 지식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니까 훌륭한. 네, 신문에서 아주 훌륭한. 봤어요. 사실. 기계 지능은 인간과 다르게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거는 둘 다 설계하기 나름이죠. 얼마 전에 그 있었잖아요. 말 가르쳤던 인공지능이 맨날 욕만 하더라고. 누가 공정하기도 하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법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질문은 답이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이제 질문 세 가지를 맞췄는데 사실 제가 과학에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세 개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선 과학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 우리 사회가 과학을 필요로 한다면 첫 번째 단계는 미신타파입니다. 첫 번째 과학이 한 역할은 음모론과 각종 그 미신들, 뭐 백신 음모론 같은 거라든가. 네. 근데 그게 사람들이 쉽게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빠지지 않는 능력부터 갖는 것이 과학이 사회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학의 지식을 아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그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과학적 그 어떤 이론과 팩트에 기반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정말 이제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죠. 실제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상당히 많은 문제는 과학적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데요. 정확히 과학적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적이란 말을 쉽게 쓰는데 저희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스마트폰이 작동되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네. 스마트폰의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전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한 적이 있는데 얘야 스마트폰의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벽에서 왔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 장치는 다 벽에 코드를 꽂잖아요. 그러면 벽 속에 뭐가 있지? 벽에서 온 이유는 벽 안에 전선이 있을 뿐입니다. 그 전선의 종착점은 발전소죠. 어떤 에너지를 전기라는 형태로 바꾼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석탄으로 제가 나이가 지금 올해 또 58입니다. 더 어려운 걸 할까요? 석탄으로 물을 끓여서 네네.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건데 사실 원자력 발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거든요.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요? 원자의 분열 때 생기는 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거죠. 그걸 열로 만들어서 그렇죠. 뭘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모범생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저 정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에너지는 다 그 화력 발전의 경우 땅 속에 있는 석탄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왜 거기 땅 속에 있을까요? 태양 에너지로 성장했던 식물들 에너지가 거기 축적되어 있는 거죠.
이분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것이 저 수준을 좀 맞춰주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 그럼 넘어갈까요? 아, 계속하세요. 결국은 모든 에너지원의 지구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을 식물로 바꾸고 식물을 석탄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 말고 태양을 바로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일 텐데 네,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재생 에너지, 네,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이죠. 그럼 태양은 어떻게 빛을 낼까요? 태양은 핵 융합을 한다 그러던데. 어려운 용어를 아시는군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니 요즘 우리 그 에너지 정책 중에 그 이제 지금 핵 폭발, 핵 분열이라고 분열,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요것만 이용하는데 이제 핵이 융합될 때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핵이 융합돼서 나오는 에너지가 태양과 모든 별들의 에너지이기 네.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요. 핵 융합 발전. 네, 요새 그 국제 국가들이 연합으로 지금 이테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핵 융합 발전 연구를 국제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참여하고 있죠. 그러면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그 원자는 뭘까요? 수소잖아요. 수소입니다. 네.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그럼 수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근데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물질 중에 하나 아닌가요? 가장 많은 물질입니다. 사실은 가장 많은 물질이고,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 생겨날 때, 즉 빅뱅인데요.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스마트폰의 전기가 빅뱅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빅뱅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빅뱅 전에는 동방신기가 있었다는데요. 썰렁한데 약간. 네. 네. 너무 잘하셔서 사실 진작 좀 말씀을 주셨으면은 난이도를 높게 준비했을 텐데 너무 낮게 간 것 같아요. 결국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경계선의 너머에는 결국 철학과 사상,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마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될 텐데요. 그 많은 분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은 진리인가?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건데요. 과학이 다른 분야와 다른 게 있다면 물질에 기반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물질적 증거가 부족할 때 또는 없을 때는 정확히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 태도인데 이게 사실은 되게 놀라운 겁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으로 사실 존재하는 모든 걸 설명하려고 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과학은 여기서 이건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공식화시킨 그런 학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를 끌어갈 리더분들이 이제 수많은 과학적인 그런 그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요. 그때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결론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네. 그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가 된 어떤 팩트들과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 논리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들어서는 충분치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들이 확률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진리가 여기라면 정확히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에 대한 확률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요. 그 확률을 듣고 결정이나 선택을 하는 것은 지도자나 우리 국민입니다. 그렇죠. 뭐 과학, 예를 들어 세상의 운영을 그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과학적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가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학적으로 어떻든 가치, 신념 이런 게 인간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인간 행동에 관여하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근대사에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금치의 동학혁명군이 집단 사살한 그 사건이죠. 우리 동학혁명군들은 어쨌든 이제 세상을 좀 바꾸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예를 들면 무기 체계에서는 완전히 뭐 원시 무기에 가까웠던 거고, 일본군은 최첨단의 뭐 기관총, 야포 이런 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완전히 전멸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공포스러우니까 총알이 공포스러우니까 이 부적을 붙였잖아요. 뭐 이해할 수는 있죠. 네, 부적을 붙였죠. 근데 그게 과학적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전쟁의 그 공포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차피 돌격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거기에 기댄 거죠. 전혀 무의미했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과학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인간 사회 발전에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긴 한데 인간 행동에 반드시 100%의 길을 열어주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데. 그렇죠. 과학이 다루는 대상은 그 자체에 인간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물질을 강조한 이유가 물질 그 자체에는 인간이 말하는 가치나 어떤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이로울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죠. 또 그래서 과학자들이 언제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도 그 과학은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이제 확률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고 특히나 미래 예측에서 과학은 되게 무기력한데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과학적 지식 없이 예를 들면 물질적 그 예측 가능한 정보 없이 미래를 보는 거하고 그걸 가지고 보는 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인공지능과 무슨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미래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미래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대로 올 수도 있지만 실제 20세기 기술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기술들이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약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화약도 그렇고 인터넷도 처음에는 원래 그 군사 방어 체계로 만들어진 거였고요. 플라스틱도 원래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절연체로 만들어졌던 물질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그 과학기술적 발명들이 초기에는 이렇게 쓰여야지 하고 만들어졌지만 플라스틱을 그렇게 많이 인간이 찍어내서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에 뒤덮여서 질식할 만큼 될 거라고 상상도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산업혁명 때 누구도 그 부산물인 이산화탄소가 지구 기후를 바꿀 거라는 상상도 못했듯이 사실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저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미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선행되지 않으면 근데 많은 경우는 먼저 기술이 던져집니다. 그래도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인간 생활을 편하게 하기도 하는데 또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과학기술 발전을 제가 보기엔 막는 것 자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 그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투명하게 그 객관적으로 통제할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인간이 총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제 못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니까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과학기술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제 강의는 다 끝났는데요. 사실 너무 잘 아셔서 뭐 강의를 다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적당히 끊고요. 더 이렇게 되면 이 학생한테 좀 더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거 있으시면. 아마도 이건 이제 제가 그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라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 이제 과학과 이제 기술 이 두 개가 언제나 같이 이제 붙어서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기술이라고 한 단어를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사실 우리 헌법에 과학기술 이야기가 한 번 나옵니다. 법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헌법 9장 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을 바꿔야 한다는 과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을 또는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만 이제 보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각이랄까? 이제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뭔가 이것이 돈이 되는 거, 편리를 좀 하게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만 자꾸 이제 보게 되는데 원래 과학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과학기술은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거.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학기술은 안 해도 되는 거. 바로 그게 문제인 거죠. 기초과학기술. 이 일본 같은 경우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노벨상 수상자들 많은데 우리는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그 사회 공동체 전체의 가치를 올리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필요한 당연한 양식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기초과학기술 투자에 대대적으로 계속 우리가 집중을 해왔다면 지금 이제 소위 기초과학기술 때문에 일본의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일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첨단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첨단 과학기술 분야는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를 잘 안 하죠. 그렇죠. 이건 사실 국가 공동체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써도 진짜 필요한 일은 안 하고 대신 진짜 필요한 일들은 대중들에게 잘 체감이 안 돼요. 그런데 당장 그냥 눈앞에 보이는 성과들을 내는데 그건 사실은 낭비거든요. 사실 수학자 가우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학문은 실용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학문은 이따금 실용에게 선물을 줄 뿐이다. 그거 좋은 말이네.
그거를 선물을 안 준다고 가서 못하게. 선물 내놓으라고 이제 맨날 그러는 셈인데요.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게 학문이 아니고 과학자를 비롯한 어떤 기초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것 그렇죠.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학에 아까 말씀하신 기초 인문학들이 기초 학문 분야도 다 중요합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장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학문 그 자체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언젠가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그죠? 네, 오늘 김상욱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투자를 해야지 당장의 과실을 수확하는 데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 좀 훼손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수님도 앞으로 좀 더 많이 가르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